안녕하세요. IT 여행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윈도우 빌더와 SQLite를 사용한 메모장 만들기 두 번째 영상으로 백엔드 작업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개발 환경 설정과 레이아웃 작업을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완성된 코드는 따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단순히 코드를 복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 차근차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도 아니고 백견이 불여일타도 아니며 백타가 불여일작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100번 보고 타자 치는 것보다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란 뜻입니다. 그러나 일작도 백타부터 시작해야 하니 본 코드가 그 백타 중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이 길어졌는데 입안 줄이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도 좌충우돌을 맡고 있는 수월한 자바 개발팀의 장희솔 개발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개발자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월한 자바 개발팀의 좌충우돌 장혜솔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모장 만들기 두 번째 영상으로 주로 백엔드 부분을 작업하는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레이아웃 작업은 작업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 해도 큰 무리 없이 완성해 볼 수 있었겠지만 오늘 작업할 백엔드 작업은 그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도 조금 천천히 하고 타자 작업도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천천히 작업하려고 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엔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작성할 것은 한 개의 메모장 정보를 저장하는 자바 클래스입니다. 편의상 value object라는 의미로 VO를 전미사로 붙여 메모 VO 클래스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src 폴더 안에 있는 메모 패키지로 이동하여 자바 클래스를 메모 VO로 만듭니다. 필드로 추가할 내용은 메모장의 아이디를 저장하는 필드로 정수형으로 변수명은 아이디로 지정합니다. 메모장의 작성일자를 저장하는 필드로는 문자열 유형으로 NAL로 지정하고 제목을 저장하는 필드로는 문자열 유형의 서브젝트, 마지막으로 메모장 내용을 저장하는 필드로 역시 문자열 형태로 DOC 필드를 추가합니다. 필드가 추가되었으면 이클립스의 소스 메뉴로 이동하여 Generate Getter and Setter 메뉴를 클릭하여 각 필드에 해당하는 게터와 세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롬복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게터와 세터를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롬복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게터와 세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드가 모두 작성되었으면 클래스를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은 SQLite와 관련된 작업입니다.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마이바티스를 연동하여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바티스를 한 번쯤이라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이지만 만약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시청자분들이라면 조금은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바티스를 사용하려면 가장 먼저 사용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저장하는 환경 설정 파일과 실제 CRUD 쿼리 문장들이 저장되어 있는 매퍼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사용 환경을 설정할 XML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에서 src 폴더 안에 있는 메모 패키지로 이동하여 메모.my바 패키지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런 후 메모.my바 패키지 안에서 마이바티스의 환경 설정 정보를 저장할 config.xml 파일을 생성해 둡니다. 파일이 생성되었으면 마이바티스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바 코드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저는 SML 파일을 사용하여 환경을 설정할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화면과 같은 코딩이 필요하다는군요. 이 부분은 편의상 코드를 복사하여 config.xml 파일에 붙여넣기 하기로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마이바티스에서는 세션 팩토리를 만들기 위한 정보라 부릅니다. 코드가 복사되었으면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기본 정보들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정보는 드라이버명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CRUD 쿼리 문장들이 들어있는 파일 정도입니다. 이때 CRUD 쿼리 문장들이 들어있는 파일을 매퍼 파일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로 수정해야 할 내용이 XML 코드들을 보면 데이터 소스 부분의 타입 값이 풀드로 되어 있는데 이를 언풀드로 수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퍼티명이 드라이버인 곳에 SQLite의 드라이버명을 밸류 속성에 작성합니다. 이 드라이버명은 정해진 문자열 값입니다. 세 번째로 수정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프로퍼티가 URL인 곳에 가서 밸류 속성에 화면과 같이 입력합니다. 이때 JDBC 세미콜론 SQLite 세미콜론까지는 고유한 값이고 그 뒤에 있는 값은 프로젝트명을 기준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로명과 데이터베이스명을 작성합니다. 다음 줄에 있는 두 줄은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는 부분이지만 우리에겐 필요 없으니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RUD 쿼리가 작성되어 있는 매퍼의 경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리소스 속성에 지정하는데 패키지명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작성하게 될 매퍼 파일명까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코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CRUD가 저장될 매퍼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퍼 파일 역시 메모.my바 패키지로 이동하여 XML 파일을 만들 것인데 파일의 이름은 compass.xml 파일에서 매퍼 파일로 지정했던 memo.xml 파일로 생성합니다. 파일을 생성한 후 마이바티스의 공식 사이트로 이동하여 매퍼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 봅니다. 기본 코드로 작성된 텍스트를 복사하여 방금 만들어둔 memo.xml 파일에 붙여넣습니다. 매퍼 노드의 네임스페이스의 의미는 페퍼들을 논리적으로 구분짓는 구분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저는 메모란 이름으로 구분짓겠습니다. 다음으로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수정 삭제하는 쿼리 문장을 작성할 것입니다. 문장을 작성하기 전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SQL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는 인서트 노드를 사용합니다. 이곳에 id 속성 값으로 인서트를 지정하고 외부에서 값을 전달받기 위해 파라미터 타입 속성을 지정하고 이곳에 메모 패키지 안에 작성한 메모vo 클래스명을 패키지명과 함께 작성합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저장할 데이터를 메모vo 클래스에 담아 전달하겠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이렇게 전달받은 데이터를 화면과 같이 인서트 문장을 작성합니다. 샵 기호와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름들은 메모vo 클래스의 필드명이어야 하고 이는 각각의 필드명에 해당하는 겟터로 변환되어 실제로는 필드명에 해당하는 겟터가 호출됩니다. 따라서 작성된 문장의 간단한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날은 갯날이고 서브젝은 겟서브젝 그리고 DOC는 getDOC 메소드가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메모장을 수정하기 위한 쿼리 문장을 작성하겠습니다. 노드의 이름은 업데이트를 사용합니다. id는 업데이트로 지정하고 파라미터 타임 역시 메모vo에 수정된 자료를 담아 전달받을 것이기 때문에 메모vo를 지정합니다. 이 역시 패키지명과 함께 작성합니다. 실행되는 업데이트 문장은 화면과 같습니다. 업데이트 문장은 id 컬럼을 비교하여 서브젝트와 DOC에 있는 값들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삭제 부분을 작성하겠습니다. 노드의 이름은 delete이고 id 값 역시 delete로 지정하겠습니다. 파라미터는 삭제할 메모장의 id 값만 전달받으면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타입은 정수형으로 하겠습니다. delete문 역시 id 값으로 비교하여 해당 자료만 삭제하는 쿼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종류의 select 문장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제목을 표시해줄 때 필요한 쿼리 문장, 마지막에 저장된 id 값을 가져오는 쿼리 문장, 마지막으로 메모장 한 건을 가져오는 쿼리 문장. 이렇게 세 종류의 쿼리 문장을 만들면 마이바티스의 매퍼 작업도 끝이 납니다. 심기일전하여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elect 문장의 첫 번째로 모든 제목들만 가져와 제목 목차 부분에 표시할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select 노드를 하나 추가하고 id 값으로는 content로 지정하고 외부에서 전달받을 값은 없으므로 파라미터 타입의 속성은 생략하고 반환값의 타입을 result 타입 속성을 주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타입은 앞서서 작성했던 쿼리 문장들과 같이 memovo 타입으로 지정하여 select 문장에 의해 선택한 한 행의 자료를 memovo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select 문장에 의해 가져온 데이터의 건수가 이건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memovo 타입의 제네릭을 갖는 리스트 컬렉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마이바티스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과 관련된 데이터만 가져오는 쿼리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메모장이 저장되고 나면 자동 증가 옵션에 의해 id 값이 자동으로 증가되는데 이 증가된 값을 가져오는 쿼리입니다. 이 값은 하나의 메모장 클래스의 id 필드에 저장되는데 이 값의 유무에 따라 메모장의 내용을 추가로 저장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할 것인가가 판단됩니다. 새로운 메모장이 만들어졌다면 아이디 값이 부여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저장 시 메모장을 인서트하고 나서 저장된 마지막 행번호를 가져오는 함수는 last insert row id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select 문을 사용하여 실행하면 마지막에 저장된 행번호를 정수형으로 반환할 것입니다. 자, 이제 쿼리 문장도 하나 남았습니다. 메모장 한 건을 id 값을 기준으로 가져오는 쿼리 문장입니다. 메모장을 읽기 위해 외부에서 전달한 id 값은 정수형으로 받고 그 결과는 역시 메모vo 타입의 클래스로 반환하도록 select 노드를 작성합니다. 다른 노드들과 구분하기 위해 select 노드의 고유한 id는 select1으로 하겠습니다. select 문장은 where 조건에서 id 값을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과 비교하여 한 건의 데이터를 메모vo에 담도록 작성하였습니다. select 문장의 각각의 의미는 보시는 영상과 같습니다. 파라미터 타입이 자바기 본형 중 하나일 때는 myBartis는 퍼레머터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select된 id 값은 메모vo의 세터 중 하나인 setID가 작동되어 세터에 의해 id 값이 메모vo에 저장됩니다. select 문장에 의해 선택된 다른 컬럼들도 id 컬럼과 동일한 방식으로 메모vo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select에 의해 선택된 모든 컬럼의 값이 메모vo에 저장되어 반환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myBartis에 관한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고 커피 한잔 하면서 다음 작업을 구상해 봐야겠군요. 한 잔의 커피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문제를 볼 수 있게 하네요. 이제 팩토리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 myBartis의 환경 설정 파일인 config.xml 파일을 읽어드려 myBartis를 사용하여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팩토리 클래스를 만드는 위치는 config.xml 파일과 memo.xml이 있는 패키지인 memo.mybar 패키지입니다. 해당 패키지를 클릭한 후 클래스명을 팩토리로 정해줍니다. 참고로 모든 myBartis 객체는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별로 하나의 SQL 세션 팩토리를 하나씩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저는 정적형으로 SQL 세션 팩토리 클래스를 팩토리라는 객체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세션 팩토리를 정적형으로 만든 이유는 굳이 팩토리 클래스를 생성하지 않아도 클래스명으로 필드인 SQL 세션 팩토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적형 필드를 생성 작업을 하기 위한 영역 역시 정적형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적형 블럭을 만들고 그곳에서 리소스 클래스의 get resource as reader 메소드를 사용하여 myBartis의 환경 설정 파일인 config.xml 파일을 읽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리더 객체를 SQL 세션 팩토리 빌더를 생성하면서 바로 빌드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전달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SQL 세션 팩토리 객체를 정적형 멤버 필드인 팩토리에 대입해둡니다. 이런 작업들로 만들어진 팩토리 객체를 외부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게터를 만들어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거의 바뀌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무튼지간에 myBartis를 사용하여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마무리된 듯합니다. 다음으로 작업해야 할 목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메모들의 제목들을 보여주는 메모 목차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각종 이벤트 처리 부분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작업을 먼저 하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코드를 작성할 때 불필요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류를 피해가면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드들은 완성된 코드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 클래스를 먼저 작업하겠습니다. 앞서서 만들어 두었던 컨텐트 클래스를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클래스를 닫았다가 다시 클래스 파일을 열었을 때 소스 탭과 디자이너 탭이 보이지 않는다면 열려있는 파일 창을 다소곳이 닫고 열려고 하는 파일에 가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봅니다. 이때 오픈이드 메뉴의 하단을 보면 윈도우 빌더 에디터란 항목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간혹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만약 디자이너 탭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디자인 탭을 눌러 디자인 모드로 변경한 뒤 리스트 컴포넌트를 클릭합니다. 리스트 컴포넌트를 선택하면 가운데 프로퍼티 창에는 리스트 컴포넌트와 관련된 속성들을 바꿀 수 있는 항목들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리스트 컴포넌트의 변수명을 서브젝 리스트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작업은 아니지만 나중에 코딩할 때 제어할 컴포넌트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으로 소스 탭에서 코드의 가장 상단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필드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가할 필드는 메인 클래스로서 메모 목차 클래스에서 메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접근해서 사용할 경우 필요한 멤버 필드이며, 두 번째는 메모장의 아이디 값들을 저장해 놓는 아이디 리스트를 리스트 컬렉션 타입으로 지정해 둡니다. 세 번째로는 리스트 컴포넌트에 출력할 메모들의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 클래스입니다. 이 모델 클래스는 리스트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전달되어 리스트 컴포넌트와 동기화되어 관리됩니다. 마지막 필드는 myBatis를 사용하기 위해 SQL 세션을 필드명을 세션으로 하여 선언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멤버 필드들을 선언해 두고 컨텐트 클래스에서 필요한 이벤트들을 추가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벤트를 추가하기 위해 디자인 모드로 이동한 후 프레임의 제목 부분에서 마우스 후 클릭합니다. 메모 목차 프레임이 닫혔을 때 이벤트를 처리할 것입니다.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Add 이벤트 핸들러를 선택하고 인터널 프레임 클로징 핸들러를 선택합니다. 그럼 화면이 소스 모드로 바뀌는데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하면 윈도우 빌더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코드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자세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의 이벤트 처리에 대한 코드를 나중에 처리할 것입니다. 다시 디자인 모드로 화면을 바꾼 후 서브젝트 리스트 컴포넌트에서 다시 마우스 후 클릭을 합니다. 이곳에 추가할 이벤트는 마우스 이벤트와 키 이벤트입니다. 먼저 Add 이벤트 핸들러 안에 키 안에 키릴리즈드 핸들러를 선택합니다. 또 다시 디자인 모드로 바꾼 후 Add 이벤트 핸들러 안에 마우스 클릭들을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컨텐트 프레임에서 추가해야 할 이벤트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소스 모드 화면을 전환한 뒤 바로 컨텐트 클래스의 생성자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성자의 메인 클래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 하나가 있습니다. 이는 컨텐트 클래스에서 메인 클래스의 멤버들을 접근하고자 할 때 필요한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생성자 바로 아래의 슈퍼 메서드를 사용하여 인터널 프레임의 상태값을 전달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값으로 인터널 프레임의 창 제목을 지정하고, 두 번째 인자값은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논리값이고, 세 번째는 창을 닫을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논리값이며, 네 번째는 창을 최소화하고 최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논리값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논리값은 창을 아이콘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하는 논리값입니다. 이렇게 속성을 지정한 후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여 퀵클리 테스트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제목 표시줄의 아이콘들이 화면과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 더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스 탭으로 이동하여 부모 생성자를 부르는 슈퍼 메서드에 가서 폴스로 되어 있던 값들을 모두 true로 바꾸어주고, 다시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여 조금 전 클릭했던 퀵클리 테스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습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형태의 모습들도 테스트해볼 수는 있겠지만 본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을 보면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값을 컨텐트 클래스의 멤버 변수 메인에 대입합니다. 다음에 있는 코드들은 프레임이 닫혔을 때 이벤트를 추가할 때 봤던 윈도우 빌더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들입니다. 이제 이곳에 관련 이벤트 처리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이 닫혔을 때, 즉 메모 목차 창이 닫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행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용자가 창을 닫기 위해 X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프레임에서 메모 목차 창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메인에 있는 데스크탑 페인을 가져와 그곳에 있는 컨텐트 클래스를 제거합니다. 그런 후 메인에 있는 컨텐트 객체에 널을 대입함으로써 메모 목차에 해당하는 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코드 부분에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메인 클래스를 완성하기 전에 작성되는 코드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계속 진행해 볼까요? 아이디 리스트 변수는 메모장의 아이디들을 저장하는 멤버 변수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메모 목차 클래스가 생성되었을 때 목차들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메서드 make all subject 메서드를 만들고 호출하겠습니다.
생성자의 마지막 작업으로 프레임이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셋비집을 메서드에 true 값을 넣어 실행해주지 않으면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자가 해야 하는 일들은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으로 make all subject 메서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메모들 중에서 제목 부분만을 가져와 화면에 표시해주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마이바티스의 세션 객체가 널인 경우 팩토리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인 getFactory를 사용하여 SQL 세션 팩토리를 가져온 후 오픈 세션 메서드를 통해 최종적으로 SQL 세션 객체를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으로 생성된 SQL 세션에 select list 메서드를 사용하여 매퍼 파일에 있는 memo.content를 불러주면 그 결과 값이 리스트 콜렉션의 데이터 타입이 메모vo 제네릭으로 값이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값을 stream.format 메서드를 사용하여 메모 작성일과 제목을 적당한 문자열로 만들어 모델 객체에 추가합니다. 이 모델 객체는 뒤에서 서브젝트 리스트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객체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객체를 연결해 놓으면 서브젝트 리스트 객체와 연관된 데이터들은 모두 모델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리한 점은 모델 내의 데이터가 바뀌면 서브젝트 리스트에 표시된 내용도 동기화되어 바뀝니다. 신기합니다. 아이디 리스트 객체의 메모장의 아이디만 저장합니다. 이 아이디 리스트에 저장된 아이디 값들을 사용하여 메모장을 열거나 수정, 삭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SQL 세션을 닫아주면 메모장들의 제목을 보여주는 부분은 완성되었습니다. 로드 메서드는 정수형 배열 값으로 인덱스 값들을 매개 변수로 받는 메서드입니다. 매개 변수로 받은 인덱스들은 메모 목차에 표시된 메모 제목들의 위치들을 의미합니다. 코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받은 인덱스 값을 사용하여 메모장 이드 값들이 들어있는 아이디 리스트에서 아이디 값을 가져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데스크탑 페인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가져와 컴포넌트 배열에 담습니다. exist 변수 값에 false를 대입하고 컴포넌트 배열을 퍼문으로 반복하면서 컴포넌트가 에디터 클래스로 만들어졌을 때 해당 컴포넌트를 에디터 클래스로 캐스팅한 후 해당 에디터의 아이디 필드가 아이디 리스트에서 가져온 아이디와 같다면 결국 아이디에 해당하는 에디터 클래스가 데스크탑 페인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exist 변수에 true를 대입하고 퍼문을 빠져나옵니다. 밑에 있는 조건문을 보면 exist 변수 값이 참이면 해당 에디터 창을 맨 상단에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위치를 계산하여 포인트 객체에 담아 아이디와 함께 getData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getData 메소드에서는 SQL 세션이 없다면 새롭게 만들고 한 건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기 위해 아이디 값을 파라미터로 넘긴 select1 메서드를 통해 한 건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온 memMoveio 클래스 값을 사용하여 에디터를 만들어 데스크탑 페인에 추가하고 에디터 창을 맨 상단에 배치시켜줍니다. 그 아래에는 delete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는데 이는 매개 변수로 받은 인덱스 번째의 메모장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코드들이 들어있습니다. 코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SQL 세션을 오픈한 뒤 옵션 페인의 쇼컨폼 다이얼로그 창을 사용하여 정말 삭제할지를 물어보는 다이얼로그 창을 띄우고 사용자가 OK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리스트 컬렉션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값을 매개 변수로 받은 인덱스를 사용하여 하나 가져옵니다. 이 아이디 값을 사용하여 메모.delete를 실행하면 한 건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삭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삭제되었다면 마덜에서 삭제된 제목을 삭제합니다. 마덜에서 특정 항목을 삭제하면 마덜과 연관되어 있는 리스트 컴포넌트에서도 내용이 삭제되어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이디 리스트에서도 해당 아이디를 삭제하고 만약 해당 에디터가 데스크탑 페인에 있다면 해당 에디터도 데스크탑 페인에서 삭제해주고 화면 정보를 다시 갱신해줍니다. 사용한 SQL 세션을 닫아주고 delete 메소드를 종료합니다. 그럼 하단에 작성된 코드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코드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SubjectList 메서드는 메모 목차의 내용을 보여주는 리스트 컴포넌트를 생성할 때 실행되는 메서드로서 디폴트 리스트 모델 클래스를 사용하여 모델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변수를 파라미터로 사용하여 리스트 컴포넌트를 생성하면 모델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변경되면 리스트 컴포넌트에 표시된 내용도 동기화되어 변경되게 됩니다. 참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아래에는 앞서서 키리스너의 키릴리즈 이벤트를 추가했을 때 생성된 코드입니다. 핸들러 안쪽 코드를 보면 개키 코드 메소드의 내용이 키 이벤트에 엔터키인가를 비교합니다. 즉 제목 목차 부분에서 제목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렀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제목 목차들 중 선택된 항목들의 위치 즉 인덱스들을 가져와 배열로 만들고 앞서서 작성했던 로드 메서드를 호출하여 메모장들이 데스크탑 페인에 추가되도록 작업합니다. 그 아래에도 역시 서브젝 리스트 즉 제목 목차 컴포넌트를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의 이벤트 처리 부분입니다. 이벤트 객체의 isMeta다운 메서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는가를 의미하는 메서드이고 만약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다면 삭제할 것인지를 묻는 다이얼로그 창을 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우스 우클릭을 했다고 항목이 선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제목 목차들 중 선택한 항목의 인덱스를 가져옵니다. 해당 인덱스 값을 사용하여 목차를 선택하게 하고 해당 항목을 삭제할 것인지를 묻는 딜리트 메서드를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 값을 주고 호출하게 합니다. 이 딜리트 메서드 역시 앞서서 이미 만들어 놓은 메서드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클릭이 아니라면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했는가를 다음 조건으로 묻고 더블 클릭했다면 해당 항목의 인덱스 값을 갖고 로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역시 이미 만들어 놓은 메서드이므로 딱히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도 아니고 그냥 클릭만 했다면 사용자가 선택한 인덱스를 가져와 아이디 리스트 콜렉션에서 아이디 값을 가져옵니다. 클릭된 항목의 메모장이 이미 열려있는지를 체크하여 편집창을 맨 상단으로 이동시켜줄 것입니다. 이 부분의 코드는 이미 자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생략합니다. 이것으로 제목 목차에 관한 1처리는 모두 끝난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메모장의 내용을 입력하는 에디터 인터널 프레임에 대한 작업입니다. 먼저 필요한 이벤트를 추가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이벤트는 4곳입니다. 첫 번째로 에디터 인터널 프레임이 활성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인터널 액티베이트 이벤트를 처리하고 두 번째로는 마우스 포인터가 에디터 인터널 프레임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마우스 이벤트 처리 세 번째로는 에디터 인터널 프레임에 추가된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키 프레스 이벤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마우스가 텍스트 에어리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마우스 엔터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그럼 디자인 모드로 변경한 뒤 첫 번째 이벤트를 추가하기 위해 프레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이벤트 처리는 이제 많이 숙달되었을 것 같습니다. 애드 이벤트 핸들러 안에 인터널 프레임을 선택한 후 인터널 프레임 액티베이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를 추가하기 위해 다시 디자인 모드로 변경한 뒤 애드 이벤트 핸들러 항목에서 마우스를 선택한 후 마우스 엔터드 항목을 선택하여 인터널 프레임 안쪽으로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이벤트를 등록해 놓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벤트를 처리하러 갑니다.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애드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후 두 번째 이벤트 처리와 동일하게 마우스 엔터드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처리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벤트 역시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애드 이벤트 핸들러를 선택한 후 이번엔 키 이벤트 안쪽으로 들어가 키 프레스들을 선택하여 키를 누른 경우에 처리할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해 놓습니다. 이제 디자인 모드에서 추가할 수 있는 이벤트 처리 부분은 끝났지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에디터 창에서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메모장 제목 표시줄에 애스터리스크를 표시해주는 이벤트 코드입니다. 이를 위해 에디터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에서 임플리먼트 다큐멘트 리스너를 사용하여 다큐멘트 리스너를 상속받아 구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 모드에서는 웬일인지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동으로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추가하셨다면 오류가 있다고 클래스명의 적색 밑줄이 표시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마우스를 살포시 갖다 놓으시면 구현되지 않은 메서드를 추가하겠다는 항목이 보입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시면 다큐멘트 리스너가 구현해야 하는 추상 메소드들이 코드 하단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벤트를 모두 처리하였다면 소스 탭에서 에디터 프레임의 코드 맨 상단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디터 프레임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아이디 필드를 정수형으로 추가하고 에디터의 내용이 편집되었는지를 기억하는 논리형 변수를 에디터 플래그로 추가해 둡니다. 다음으로 에디터 프레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을 읽어들여 로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변수를 로드라 지정해 둡니다. 그 아래 SQL 세션 변수를 세션으로 지정하고 메인 프레임의 멤버들을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메인으로 지정해 두면 필요한 멤버 변수들의 선언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필드들을 추가하고 나서 컨텐트 클래스에서 작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디터 클래스의 생성자에 메인 타입의 매개 변수를 하나 추가해 놓습니다. 그리고 슈퍼 메서드를 사용하여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5가지의 파라미터들은 컨텐트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와 같습니다만 4가지의 논리값들은 모두 true로 지정하여 프레임의 크기 조절이나 최대, 최소 아이콘 상태를 모두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런 후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로 받은 메인 객체를 멤버 필드에 대입해 놓습니다. 그 아래 현재 에디터 클래스, 즉 에디터 프레임의 객체가 생성되면 셋비집을 메서드의 true 값을 전달하여 프레임이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add mouse listener 메서드와 add internal frame listener 메서드는 앞서서 디자인 모드에서 이벤트 추가할 때 만들어진 핸들러 코드입니다. 이곳에 모두 activate 메서드를 호출하여 마우스가 에디터 창에 들어왔을 때와 에디터 창이 활성화되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실행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에디터 프레임 안으로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와 에디터 프레임이 활성화되었을 때 호출한 액티베이트 메서드를 만들어 봅시다. 가장 먼저 열려진 메모장들의 아이디들을 메인 프레임으로부터 가져올 것인데 아이디들의 목록은 컨텐트 프레임의 필드인 아이디 리스트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를 아이디 리스트 변수에 담아둡니다. 다음으로 메모장의 제목들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리스트 객체를 역시 컨텐트 프레임으로부터 가져와 J리스트에 담아둡니다. 이는 특정 메모장 프레임이 활성되면 메모장에 해당하는 제목 부분도 선택되도록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 코드를 보면 아이디 리스트 객체를 퍼문으로 순환하고 있는데 현재 에디터 프레임의 아이디와 아이디 리스트 객체의 아이디 목록 중 동일한 아이디의 위치값을 가져와 위치에 해당하는 목록을 선택해서 마우스가 특정 에디터 창 안으로 들어가거나 에디터 창을 클릭하여 활성화하면 제목 또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에디터의 아이디 필드 값에 해당하는 세터와 게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프레임이나 메인 프레임에서 에디터 프레임의 아이디 값을 설정하거나 가져가기 위한 메서드들입니다. 그 아래 정의되어 있는 setData 메서드는 외부에서 하나의 메모장 정보를 담아 전달받기 위해 매개 변수로 메모VO 타입의 VO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전달받은 VO로부터 메모장의 아이디와 메모장의 제목, 그리고 메모장의 내용을 에디터 클래스의 필드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컨텐트 클래스의 getData 메서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며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기술된 save 메소드는 현재 메모장의 내용을 저장하려 할 때 처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션 객체가 생성되어 있지 않다면 세션 객체를 생성해주고 에디터 창에 작성한 메모 내용들을 가져와 도크 객체에 일단 담아둡니다. 메모장의 작성 일자를 만들기 위해 심블 데이터 포맷 클래스를 사용하여 날짜 형식을 지정해 둡니다. 메모장 내용을 담아 마이바티스로 넘기기 위한 객체를 memVO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 VO를 하나 생성해주고 작성된 문서에서 첫 번째 엔터키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이는 첫 번째 줄에서 제목 문자열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초 작업인데 만약 엔터키가 없다면 메모장의 전체 길이를 변수 랭크스에 담아줍니다. 엔터키가 없다는 말은 엔터키를 누르지 않고 첫 번째 줄에서만 긴 문자열을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엔터키가 있다면 첫 번째 문자열의 길이에 상관없이 첫 번째 줄에서 최대 15자까지만 문자열을 추출하여 메모장의 제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각의 데이터를 메모VO에 담아줍니다. 세션을 커밋하거나 롤백하기 위해 예외 처리 블럭을 추가해주고 CNT 변수를 정수형으로 하나 정의해줍니다. 이는 메모장이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는지를 판별하는 값이 저장되는 변수입니다. 그 아래 조건문으로 현재 에디터 클래스의 ID 변수 값이 0인지를 물어보는데 만약 0이라면 현재 내용이 한 번도 저장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단의 코드를 다 보시면 무릎을 탁 칠 수 있으니 앞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면서 코딩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ID가 0이면 한 번도 저장된 적이 없으니 SQL 세션의 인서트 메서드를 호출하여 매퍼에 있는 메모점 인서트를 VO를 주고
주고 호출합니다. 그러면 VO에 해당하는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인서트된 행수가 반환되어 변수 CNT에 저장됩니다. 이때 CNT 변수 값이 0보다 크다는 의미는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다시 SQL 세션을 사용하여 마지막에 저장된 행번호를 가져와 현재 에디터 클래스의 ID 필드에 저장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무릎을 탁 쳐주시기 바랍니다. 메모장이 새롭게 저장되는 순간 메모장의 행번호가 현재 에디터의 ID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저장된 날짜와 제목을 가져와 하나의 문자열을 만들고 제목 목차창 즉 컨텐트가 메인 창에 있으면 리스트 컴포넌트와 연결되어 있는 마더에 문자열을 추가해 주어 제목 목차에 새롭게 작성된 메모장의 제목이 표시될 수 있게 해주고 메모장의 아이디들만 저장하고 있는 아이디 리스트 콜렉션에도 아이디를 추가해 줍니다. 그런 후 현재 편집창의 제목 표시줄에 제목을 설정해 주어 기본값으로 되어 있던 새 메모 문자를 새로운 제목으로 교체해 줍니다. 그 아래 else 문장은 기존에 아이디가 있는 경우이므로 한 번 이상 저장된 적이 있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는 메모장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SQL 세션에서 insert 문장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update 문장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insert할 때와 동일하게 제목 표시줄의 subject 값을 설정하여 메모장의 제목을 바꾸어주고 날짜와 제목을 사용하여 문자열을 만들어 둡니다. 현재 메모장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아이디 리스트 콜렉션을 검색하여 위치를 찾아내고 찾아낸 위치를 사용하여 마더의 값을 수정해 줌으로써 새로운 제목이 제목 목차 부분에 새롭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 정상적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었다면 커밋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롤백을 실행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세이브 메서드를 빠져나가기 전 센션을 닫아주고 널 값을 대입함으로써 가비지 컬렉션이 보다 빨리 반응하도록 조치해줍니다. 에디터 클래스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창문 한번 바라보고 숨을 좀 고르겠습니다. 숨을 한번 골랐으니 그 아래에 있는 체인지 메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식을 보면 에디트 플래그 변수가 거짓이고 로드 변수가 참인 경우 타이틀에 아스터리스크 표시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에디트 플래그 변수의 값을 true로 수정합니다. 다음 줄을 보면 로드 변수의 값을 true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에디터 프레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에디터가 처음 생성되면 에디트 플래그 변수의 값은 fals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로드 변수 값 또한 false로 설정되어 있어 아직 편집할 문서를 읽지 않았다는 의미로 정해진 값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디터 창이 열리면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읽어 텍스트 에어리어에 추가한 다큐멘트 리스너가 작동되어 체인지 메서드를 호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코드 맨 끝에서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문서를 로딩했을 때는 문서 자체가 수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틀에 애스터리스크 표시를 해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로딩된 후에는 문서가 이미 로딩되었기 때문에 체인 로드 변수의 값을 true로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에디터 프레임에서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우리는 에디터 클래스를 구성할 때 도큐멘트 리스너를 구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큐멘트 리스터를 구현하면 3개의 추상 메서드들이 구현되는데 아마도 코드 맨 아랫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텍스트 에어리어를 생성하는 부분에 코드를 보겠습니다. 메모장이 작성되는 부분이지요. 바로 이곳에서 도큐멘트 리스너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텍스트 에어리어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에어리어에 도큐멘트 리스너를 추가하게 되면 텍스트 에어리어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 또는 수정되었을 때 화면에 같은 메서드들이 실행됩니다. 도큐멘트 리스너를 구현할 때 생성해둔 메서드들이지요. 이 추가된 메서드의 체인지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하여 문서의 내용이 삽입, 삭제, 수정되었을 때 에디터 창의 제목 표시줄에 아스터리스크 표시를 해주도록 합니다. 체인지 메서드로 이동하여 다시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음 코드는 텍스트 에어리어에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이벤트 처리입니다. 이 역시 이미 작성되어 있던 액티베이트 메서드를 호출하여 현재 에디터에 해당하는 제목이 선택되도록 조치합니다.
그 다음 이벤트는 텍스트 에어리어에서 키보드가 눌렸을 때 이벤트 처리 부분인데 컨트롤 키와 S키를 눌렀을 때 메모장의 내용을 저장하는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즈 컨트롤 다운 메서드는 컨트롤 키가 눌렸는가를 체크하는 부분이고 키 이벤트 VKS는 S키를 눌렀는가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두 키가 동시에 눌러서다면 메모장의 내용을 저장하거나 수정하도록 세이브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미 작성되어 있는 메서드입니다. 에디터의 전체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 제어의 흐름이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설레임을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프로그램을 모두 짜놓은 저 역시 아직도 가슴이 콩당콩당 거립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창인 에디터 프레임에서의 작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의 마지막인 메인 프레임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프레임에서 해야 할 작업들은 주로 메뉴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처리와 메인 창을 종료했을 때 이벤트 처리입니다. 우선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여 메뉴바에 추가한 메뉴 아이템들의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에 추가되어 있는 관리 메뉴를 클릭하면 추가되어 있는 메뉴 아이템들이 보입니다. 이곳에 클릭 이벤트를 추가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목차보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 Add 이벤트 핸들러를 선택하고 첫 번째에 있는 액션 메뉴를 선택하면 액션 퍼폼드 메소드가 하나 보입니다. 이 메소드는 해당 메뉴가 클릭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나머지 4가지의 메뉴 아이템들에게도 동일한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디자인 모드와 소스 모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정신이 좀 사나워도 숙달되면 그리 사나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뭔가가 익숙해지면 어려워 보이지도 복잡해 보이지도 않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잘 짜고 싶다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든지 많이 짜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살짝 걱정스러운 것은 간혹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동영상들을 보면 프로그램 작성에 관한 고급 기법에 치중한 나머지 진입장벽이 너무 높게 표현되거나 숙련된 개발자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코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만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 영상들이 결코 나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봐야죠. 하지만 그러한 영상들이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자존감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로그인 프로그램조차 만들 수 없는 초급 개발자들에게 코딩을 빨리 할 수 있는 팁이 어느 만큼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벤트를 처리하다 보니 영상이 길어져서 그냥 해본 덕두리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짜고 싶다면 무조건 어떤 것이든 많이 만들어 보세요. 좌우지간 이렇게 메뉴 아이템의 이벤트 처리가 끝났다면 프레임을 클릭하여 프레임의 윈도우 클로징 이벤트를 추가할 것입니다. Add 이벤트 핸들러 안에 윈도우 이벤트 안에 윈도우 클로징 이벤트 핸들러가 보입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메인 프레임에서의 이벤트는 이것뿐입니다. 코드의 맨 상단으로 이동하여 메인 프레임에서 사용할 필드들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레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필드는 메모장의 제목들을 관리하는 컨텐트 프레임의 객체명 하나뿐입니다. 컨텐트 프레임의 객체명을 컨텐트로 지정하고 아래에 있는 엑시트 메서드로 이동합니다. 이 엑시트 메서드는 프레임이 종료되었을 때나 메뉴 아이템에서 종료를 클릭했을 때 호출하게 될 메서드입니다. 프레임을 종료하기 전 옵션 페인의 쇼 컨폼 다이얼로그 창을 이용하여 정말 프레임을 닫을 것인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페인의 파라미터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는 컨폼 다이얼로그의 부모 컴포넌트를 의미합니다. 이 부모 컴포넌트 첫 번째 인자 값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컴포넌트의 가운데에 컨폼 다이얼로그가 출력됩니다. 따라서 main.this를 지정했다는 말은 메인 프레임의 가운데 영역의 컨펌 다이얼로그 창을 띄워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파라미터는 특별한 설명 없이도 실행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전달한 yes, no 옵션은 컨펌 다이얼로그 창에 표시할 버튼들의 종류를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펌 다이얼로그 창이 뜨고 사용자가 yes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OK 옵션이 반환됩니다. 따라서 OK 옵션이라면 창을 닫는 코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 창이 닫혀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엑시트 메서드의 기능 부분을 마무리하고 메인 프레임의 생성자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생성자 부분을 보니 처음에 윈도우 이벤트를 추가할 때 생성되었던 윈도우 클로징 이벤트 핸들러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프레임이 닫힐 때 처리할 내용을 작성할
엑시트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럼 방금 작성했던 엑시트 메소드에 의해 프레임을 종료할 것인지를 묻게 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생성자 아랫부분은 제목 목차창 즉 컨텐트 프레임의 getter 메소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코드들을 사뿐히 들여밟고 아래로 내려오면 목차보기 메뉴 아이템이 클릭되었을 때 이벤트 처리 부분이 보입니다. 혹 다른 코드 부분이 보인 분이 계시다면 코드를 이곳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보기 메뉴 아이템이 클릭되었을 때 컨텐트 객체가 널이라면 컨텐트 생성자의 메인 클래스 자신을 파라미터로 해서 컨텐트를 생성한 뒤 메인 프레임의 컨텐트 페인의 서쪽에 컨텐트 인터널 프레임을 추가하여 제목 목차창이 화면에 보이도록 조치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목차보기 메뉴 아이템이 클릭되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은 끝이 났습니다. 약간의 허무함을 뒤로 하고 새로 만들기 메뉴 아이템의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에디터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에디터 프레임 역시 메인 프레임 자신을 파라미터로 주고 객체를 생성한 뒤 데스크탑 페인의 add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스크탑 페인에 추가한 뒤 해당 에디터를 데스크탑 페인의 맨 상단으로 이동시켜 사용자로 하여금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그럼 새로운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메모 창이 바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장 메뉴 아이템을 클릭할 때 이벤트 처리입니다. 대부분의 코드들을 이미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 처리들이 아주 단순하고 쉽게 느껴집니다. 코드 내용을 보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프레임을 가져다 에디터 클래스로 캐스팅하고 해당 에디터에 있는 세이브 메서드를 호출하므로 현재 메모장의 내용을 저장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합니다. 다음 메뉴 아이템은 모두 저장입니다. 핸들러 안쪽으로 가보면 데스크탑 페인에 추가되어 있던 모든 컴포넌트들을 가져와 컴포넌트 배열에 담아주고 포문을 사용하여 컴포넌트를 하나씩 가져와 해당 컴포넌트가 에디터 클래스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라면 에디터로 캐스팅한 후 해당 에디터의 세이브 메소드를 호출하여 저장 또는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드 자체는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쯤이라도 작성해본 경험이 없다면 쉽게 생각해내지 못할 수도 있는 코드들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무조건 만들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대망의 정점을 찍기 위해 마지막 메뉴 아이템인 종료 메뉴 아이템입니다. 대망의 정점치고는 매우 간단한 한 줄의 코드가 있습니다. 종료 메뉴를 클릭하면 이미 만들어둔 엑스트 메서드를 호출하여 종료에 따른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백엔드 부분은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으면 중간 결과를 시연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초보 개발자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백엔드 개발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프론트엔드 부분도 백엔드 부분 못지않게 어려운 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모두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 쉽게 일하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는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상에서만 존재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는 걸 보니 완성된 듯합니다. 영상 처음 부분에서도 언급드린 것과 같이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한 것도 아니며 보다 고급진 어떤 A 플러그인들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실망만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을 보완하셔서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것으로 두 편에 걸쳐 멀티 메모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련 코드의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수월한 자바 개발팀의 개발자 좌충우돌 장해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